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조지 앤더슨. 한국은 마치 아시아의 아픈 손가락과 같고 아직도 붕대를 감고 있으며 휴전선 1953년 7월 27일 이후 북의 공산주의와 남의 비공산주의 사이에 불편한 평화가 감돌고 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1960년 12월 1950년과 1951년에 있었던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한국의 도시들을 재건하는데 미국의 자본이 2,300만 명의 한국인을 도와왔다. 2번 파괴되고 2번 재건된 수도 서울은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고 전에보다도 더 번영하고 있다. 기찻길도 들어섰고 새 발전소 그리고 새로운 공업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공산주의자들의 어두운 그림자는 새 호흡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분열된 작은 한반도에 여전히 위협의 가능성을 들이우고 있다. 1941년은 약 60년 전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탄생된 놀라운 선교사들의 사역과 기독교 교회의 성장이 막을 내리는 해였다. 그리고 1945년까지의 중간 기간은 세계 전쟁의 구름이 기독교 공동체의 운명을 완전히 뒤덮었다. 뒤이어 해방의 종소리가 새 시대를 열었고 새로운 세대의 선교사 동역자들이 위대한 재건의 사용 목적을 가지고 대부분 지하에서 운영되던 교회를 도우러 한국에 들어갔다. 선교지의 교회와 선교부의 공식 기록을 대부분 근거로 한 이 작은 책의 출판 목적은 현재 한국의 새로운 세대에게 현재와 미래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당시의 이야기를 좀 더 친밀하게 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 세대에 여전히 남겨진 것은 그 뿌리의 최소한 어떤 부분들은 다시 자라나 귀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제1부 호주 선교부와 한국 선교. 1장 역사적 배경, 운둔의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세운 이는 단군이라는 반신화적인 인물이다. 이것은 기원전 233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그의 나라를 조선, 즉 상쾌한 아침의 땅으로 명명하고 도시를 평양에 세웠다. 그 후 기원전 1122년 기자가 중국에서 쫓겨나와 도착한 1000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다. 그는 5,000명의 예술가와 학자들을 데리고 왔으며 그로 인하여 중국의 예술과 문화가 한국에 소개되었다. 그의 왕조는 중국의 영주들로 인하여 나라가 분열되는 기원전 196년까지 계속되었다. 기원 후 57년 정도의 세 개의 강력한 국가가 등장하였는데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이다. 그러다가 680년 경주에 도읍을 정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다. 그 후 고려라는 나라가 등장하였고 도읍을 송도로 옮겼다. 이것으로 인하여 한반도는 고려 혹은 코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918년부터 1392년까지 지속하게 된다. 조선은 수도를 서울로 하여 1392년 등장하였으며 이 왕조는 1910년 일본에 합병되기까지 계속되었다. 권력에 있던 민비는 1896년 살해되었으며 왕은 1907년 폐위되어 감옥에 수감되었다. 1919년 그의 사망은 세계 역사에도 유일한 저항을 촉발하였다. 고도의 한국 문화와 학술은 조선 왕조에서 성취되었다. 이 왕조의 예술, 공예 그리고 청동 문화는 이미 잘 알려져 있었다. 1446년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므로 모든 계층의 백성이 글을 배울 수 있는 성과를 가져왔다. 비록 당시에는 학자들이 한글에 대하여 소극적이었고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후에 글을 모르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복음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도구가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주철 활자는 최소 1232년에 발명되었고, 가동 금속 활자는 1403년 사용되어 책을 인쇄할 수 있어 널리 퍼졌다. 이 기간 동안 음악과 문학이 융성하였으며 의술이 발전하였고 천문학이 연구되었으며 망원경이 발명되었다. 한국의 거북선은 전쟁을 위하여 금속으로 만든 첫 함대로 일본의 히데요시의 침략 이후 1599년 일본을 물리쳤지만 한국은 일본의 잔인한 침략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일본 원정군의 우두머리는 고니시와 가토 대장이었다. 고니시는 기독교인이었고 그의 휘하에 1800명의 기독교인 군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수의 신부가 그들을 목회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지속적인 영향은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임진왜란의 아픈 경험이 한국을 은둔의 나라로 변하게 하였다. 모든 외국인은 한국 입국이 불허되었으며 한국 백성들이 출국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조선은 어떤 외세와의 조약도 거절하였는데 1593년부터 1814년까지 276년이나 계속되었다. 조선의 쇄국 정책은 1874년까지 계속되었고 일본이 수번의 노력을 통하여 마침내 부산과의 교육을 허락받았지만 일본인들의 거주는 제한적이었다. 정식 조약은 1876년 마침내 강화에서 체결되었는데 한국의 독립을 인정받은 것이다. 제물포와 원산 항도 교육을 위하여 열려졌지만 조약에 있는 모든 서양 국가는 배제한다는 단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열강들은 동등한 교역과 친선 관계를 위하여 협상을 즉시 시작하였다. 미국이 1882년에 가서야 처음으로 개항된 항구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영국과 독일에도 1883년 문호가 개방되었고 곧 다른 나라들도 그 뒤를 이었다. 모든 조약에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였다. 1876년부터 1886년 10년 동안 은둔의 왕국은 갑자기 쇄국 정책을 버리고 국제사회 속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아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다. 조선 왕조는 부패하였고 퇴화하였으며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서양 국가들은 무역과 기독교 선교에 기회가 주된 관심이었지만 이웃 강국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며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되었다. 이 상황은 결국 두 개의 주요 전쟁으로 이어졌는데 1895년의 청일전쟁과 1904년의 러일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이 각각 승리함으로 국제사회의 일본은 강국의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는 것이 1905년 인정되었고 그리고 1910년 한반도는 완전히 일본에 합병되게 된다. 구한국의 종교. 기독교가 소개되기 전 한국의 종교는 정령신앙 혹은 샤머니즘 혹은 유교 혹은 불교였다. 샤머니즘은 아마 북쪽으로부터 이주해 온 최초의 거주자들과 함께 왔을 것이다. 다른 두 종교도 중국으로부터 백성들을 문명화시키는 일환으로 들어왔다.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윤리체계이다. 불교는 대승불교의 한 갈래로 주로 음식 등으로 달래는 여러 정령과 악기 숭배의 미신으로 인하여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들은 예전에 그리고 지금도 극동에 사는 본질적으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다. 첫 선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1777년 중국에 유학한 한국 학생들이 기독교를 접한 흔적이 있다. 그 결과로 이 학생들은 한 친구를 설득하여 북경에 가 그곳에 있던 포르투갈 주교를 만나 좀 더 배우도록 하였다. 이 친구는
신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는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박해가 시작되었다. 결국 1784년 기독교를 금한다는 칙령이 선포되었다. 1791년부터 기독교 순교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첫 선교사였던 중국인 신부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회심은 계속되었다. 처음으로 운둔의 나라에 입국한 서양 선교사는 프랑스 신부 피에르 필레버트 마우반트였다. 그는 1836년 한국 문상객으로 위장하여 들어왔고 다른 두 신부도 곧이어 입국하였다. 그들이 발각되자 더 큰 박해가 이어졌다. 개종시킨 신제들을 구하기 위하여 그 신부들은 스스로 자백을 하였고 130명의 한국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죽음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용맹한 기독교인들은 다시 상하이로 가 프랑스 주교와 한국인으로 첫 안수를 받게 될 앤드류 김을 한국으로 데리고 왔다. 1861년에 최소 18,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1866년에는 쇄국 정책이 약화되는 듯하자 또 한 번의 맹렬한 반외국인 보복이 있었다. 같은 해에 1864년부터 1873년 조선을 통치한 대원군의 명령으로 서울 중심가에 돌판이 세워졌다. 그것에 다음과 같이 선포되었다. 외국 야만인들이 나라를 침략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과 전쟁을 하든지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들과 평화를 체결하는 것은 나라를 배반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수만 년의 우리 후세들에게 경고한다. 1886년의 대박해 시에는 9명의 프랑스 신부와 알려진 기독교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으며 한국 땅에서 기독교는 완전히 괴멸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가져올 것이다.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동. 한국에서 복음을 선포한 첫 개신교인은 중국과 시암에서 사역하던 네덜란드 선교사 칼 구츠라프 목사였다. 그는 1832년 통역사로 영국배 암허스트경을 타고 왔다. 그들은 구츠라프 목사가 지역민을 만나며 설교하고 전도하는 동안 전라도 남쪽 해안 지역에서 한 달을 거하였다. 그는 또한 감자를 나누어주며 경작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입국한 사람은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의 로버트 토마스 목사로 1864년 2명의 천주교 피난민들과 한국에 온 것이다. 그들은 중국 체포에서 출발하여 1865년 9월 황해도에 도착하였다. 토마스는 한국에서 3개월 정도 머물렀으며 다시 북경으로 돌아갔다. 대박해가 있었던 다음해 8월 그는 런던 선교회에 의하여 미국 상선 제너럴 샤머노를 타고 대동강을 거쳐 평양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그 배는 썰물 때 모래사장에 좌초되었으며 배의 선원들은 어리석게도 지역민을 자극하여 두려움에 처하였던 한국인 군중들이 배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배 위의 모든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였다. 토마스는 살해되기 전에 가까스로 해안가에 다다라 구경꾼들에게 복음서를 던져주었다. 그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토마스를 죽인 사람의 조카는 나중에 유니온 기독대학을 졸업하고 활발한 전도 활동을 하게 된다. 1927년 자신의 목숨을 내어 순교한 토마스를 기념하기 위하여 수천 명의 한국인 기독교인들이 그의 무덤에 모였는데 6년 후에는 그가 죽은 자리에 아름다운 기념교회가 세워졌다. 1874년에 미국에 있었던 만주에 있었던 스코틀랜드 교회의 존 로스 목사와 그의 처남 그리고 존 맥킨타이어 목사는 그곳에 사는 한국인들과 접촉하여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 2년 후에 첫 회신자가 생겼는데 유웅찬, 김진기가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으로 존 로스는 신약 성서를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이 작업은 1887년 완성되어 번역 출판되었고 동시에 많은 쪽복음이 한국 북쪽 지역에 들어가고 있었다. 초기 만주에서 회심한 사람들 중에
소래의 서상류는 한국의 개척적인 개신교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그는 북쪽 지역에서 서울 근교까지 복음을 전하며 쪽복음을 나누어 주었고 그 결과 첫 미국 선교사들이 1885년 서울에 도착하였을 때 소수의 믿는 자들이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한국 땅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는 서상륜이 살던 마을인 소래에 세워졌다. 1883년 또 다른 입국이 있었는데 중국 내지 선교회 도우스와 이트 박사였다. 스코틀랜드 성속 공회의 요청에 의하여 그는 서해안 항구에 도착하여 쪽복음을 나누어 주었다. 1884년에는 동경의 감리교 선교회의 로버트 맥클레이 목사가 서울을 방문하여 한국 정부로부터 병원을 개원할 것과 교육을 허락받았으나 당시에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그 전 해에 맥클레이 목사는 미국 성서 공회의 헨리 루미스와 녹스와 함께 동경에서 한국 학생들을 만났었다. 그 중에 두 학생이 세례를 받았으며 이수정은 루미스의 도움을 받아 마가복음을 번역하였고 그것은 1885년 출판되었다. 그해 언더우드가 아펜젤러와 함께 한국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이수정의 마가복음 번역본을 가지고 있었다. 부산에서는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가 복음을 전하려는 첫 시도가 있었는데 일본 전도인 나가사키를 1883년 부산에 보냈었다. 다음에 톰스는 직접 부산을 방문하여 일본인 전도인 2명을 그곳에 정착시키었다. 그 중에 한 명은 해고되었고 나머지 한 명 수간호는 1889년 부산에서 사망하였다. 한국인들처럼 복음의 부름에 속히 응답한 선교지가 아마 없었을 것이며 선교 초기 중국과 일본에서 온 신실한 한국인 신도들의 준비와 첫 씨를 뿌린 역사가 잊혀서는 안 될 것이다. 개신교 선교의 설립. 조선의 일정한 한국 개방과 일정한 권리가 서양 강국에게 허락된 1882년 후부터 아직 어둠에 있던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려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생겨났다. 미국 장로교회가 그 선교지에 처음으로 도착하였다. 중국에 거주하던 의사인 미국 장로교회 알렌 박사는 미국 공사관의 의사로 임명되었으며 그는 후에 영국과 일본의 공사관에서도 근무하게 된다. 의료 선교사로서의 그의 사역은 아주 큰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당시 조선 왕의 조카였던 민영익이 정치적인 정변 속에 중상을 입었다. 알렌 박사가 초청되어 민영익을 치료하여 생명을 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왕실의 의사가 되었고 1885년 2월 왕립병원이 설립되어 원장으로 임명된다. 후에 이 병원은 여러 가지 단계와 변화를 거쳐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세브란스 병원이 된다. 1885년 4월 미국에서 온 첫 장로교 목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하여 정식으로 선교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곧 이어 스크랜턴 박사가 5월에 미국 감리교회 아펜젤러 목사는 6월에 각각 입국하였다. 첫 회심자는 1886년 세례를 받았다. 선교사들이 도착하였을 때 이미 기독교인이 되어 세례를 받기 원하는 신자들이 서울, 소래, 의주 등에 있었다. 이들은 만주에서 온 한국인 조사들의 전도로 이미 기독교 신앙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첫 성공의 선교사도 1885년 11월 한국에 도착하였다. 영국 교회 선교협의회의 울프 감독은 영국과 호주의 지원 속에 2명의 중국인 조사와 푸저우에서 출발하여 부산에 도착하였다. 그 다음에 마틴 목사는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약 50명의 사람들을 발견했다고 보고하였다. 1890년까지 영국교회 선교협의회의 사역은 계속되었지만 코페 주교가 도착하여 영국교회의 선교는 서울과 제물포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함으로 재정이 감소되었고 부산에서 철수하게 된다. 영국교회의 부산 선교에 관한 이 결정은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메리 데이비스 양이 1921년 코리아 미션 필드에 쓰기를
울프 감독이 영국교회 선교협의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호주에 웅변의 편지를 보냈다. 이 서신이 호주 빅토리아의 맥카트니 목사에 의하여 발행되었던 선교신문에 보도되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데이비스 목사와 그의 누이 메리 양이 1889년 10월 한국으로 간 것이다. 데이비스는 인도에서 활동하던 선교사였다. 그는 악화된 건강으로 인하여 호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귀국 후 그는 멜번에서 코필드 그래머 학교를 창립한다. 한국에서 온 그 편지 내용이 그에게도 전달되었지만 당시 빅토리아 교회는 한국에 선교사를 보낼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교회 장로교 친교회는 다른 청년 친교회들과 더불어 그 부름에 동요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한국의 첫 호주 선교사로 데이비스를 파송하기로 마음을 함께하였다. 데이비스 목사는 서울에 5개월간 머무르다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하였는데, 아마도 부산에 그의 선교 기지를 구축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는 긴 여행 끝에 부산에 도착하여 그의 목적을 달성하였지만 당시 부산에 있던 게일 목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데이비스는 게일 목사 집에 머무르게 되고 1890년 4월 5일 그는 그곳에서 천연두와 폐렴으로 사망하게 된다. 다음의 내용은 1890년 5월 7일 해외선교위원회 회의록에서 발췌한 것이다. 해외선교위원회는 첫 한국 선교사 데이비스 목사의 이른 죽음으로 큰 재원을 이뤘음을 기록하기 원한다. 데이비스의 선교에 대한 깊은 헌신, 학자로서의 확실한 능력, 일치된 신앙생활, 그리고 타인에 대한 자석과 같은 관계는 새로운 선교에 대한 성공의 희망을 가져왔다. 우리 주님은 데이비스를 스테반과 같이 일찍 부르셔서 쉬게 하고 상급을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는 희망을 표현하기를 다른 많은 이들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마음이 동요되어 성령을 체험하고 그의 노력을 본받아 먼저 떠난 형제에게 주어진 같은 영광의 관을 얻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그의 뒤를 잇는 새로운 선교사들은 1891년 10월에 가서야 파송되었으며 경상도 남쪽 지방에 호주 선교부를 세울 수 있었다. 게일과 데이비스 선교사. 게일 목사는 토론토 대학의 청년 기독협회에 의하여 1889년 독립된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되었다. 그해 말 그는 냉대를 받던 대구를 통과하여 부산까지 여행할 수 있었다. 그는 1890년 4월까지 그곳에 머물렀는데 이웃 마을에 있던 데이비스 목사로부터 즉시 와달라는 통보를 받았던 것이다. 게일은 데이비스를 세심하게 돌보았고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는 메리 데이비스 양에게 죽음을 앞둔 데이비스의 마지막 시간을 가장 감동적인 편지로 써서 보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그의 편지를 첨부하였다. 게일의 사역은 원산에도 자리를 하고 있던 미북 장로교회의 선교에 동참하기 전까지 서울에 근거를 두었다. 1891년 초에 그는 마펙과 함께 한국인 조사 3명을 동행하여 압록과 그 너머까지 1400마일을 여행하였다. 마펙 박사는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1891년 5월에는 장로의 선교사들이 한국 전역에 복음을 선포하였고 부산에서부터 선천까지 선교지를 형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게일 박사는 위대한 학자였고 그의 문학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특히 그의 영한 사진이 그 세기 초부터 한국 땅의 모든 선교사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첫 선교사인 헨리 데이비스의 임종시 보여준 게일의 친절함과 연민으로 인하여 호주교회는 항상 감사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미국 장로교회와 감리교 선교회는 처음에 전체 한국의 복음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호주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 부산에 정착하고 경상도의 남쪽 부분을 책임지기 시작하였다. 1892년에는 미 남장로교회가 도착하였고 처음에는 충청도와 전라도를 분할받았다. 이것이 나중에 바뀌어 두 전라도만 그들의 선교지로 된 것이다. 감리교 남선교회는 1896년 서울 송도 그리고 원산에서의 사역으로 시작되었다.
독립적인 캐나다 선교사 페닉 목사는 1889년 도착하여 서울, 소래, 그리고 원산에서 선교하였는데 캐나다 선교부는 북동 해양 지방의 함경도를 분할받는 1898년까지 시작되지 못하였다. 1899년에는 러시아 교회가 서울에 도착하여 종교회 사역을 시작하였다. 당시 초기에 선교사들은 조심스럽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기독교 금지령이 중지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폐기되지 않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냉대를 받는 사건들이 있었다. 1888년에 조선의 외무사무소는 선교사들은 조선인에게 기독교 종교 교육을 하거나 예식을 거행하거나 안수를 주는 일을 삼가라고 지침을 내렸다. 그해 5월부터 9월까지 공적인 종교 집회는 열리지 못하였다. 데이비스 목사가 서울에 도착한 지 두어 달 후에 호주 선교부와 이 협력을 위한 토론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연합선교회를 구성할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 토론은 데이비스의 이른 죽음으로 성취되지는 못하였지만 후에 4개의 해외 장로교 선교부가 참여하는 장로회 공의회가 생겨나게 하였고 장로교를 하나로 연합하였다. 1905년 개신교 복음 선교 총회가 탄생되었는데 선교 협력의 목적과 후에 하나의 토착적인 복음교회를 한국에 조직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7년 후 이 총회는 공의회로 바뀌었고 하나의 교회로 만드는 목적은 포기하게 된다. 이 전국 공의회는 1940년까지 매년 계속되었다. 각 선교부에서 한 명씩의 대표를 임원회로 보냈고 공의회는 각 선교부 회원 5명 중 1명씩의 비율로 대표하여 구성되었다. 공의회는 자문의 역할만 하였고 분열된 것보다 연합되어 선교되어야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공의회의 주요 위원회는 출판위원회, 연합찬송가위원회, 정부관계위원회, 언어교육위원회, 사회봉사위원회, 기독교절제운동위원회, 한국선교책자 그리고 한국선교지위원회 등이었다. 경상남도, 호주와 미국 장로교회 선교부 협력의 시기. 호주 빅토리아 교회에 1890년 4월 5일 데이비스 선교사의 비극적인 죽음은 큰 충격이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한 유능한 젊은이의 소식에 교회 사람들은 자극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1891년에 가서야 남청년 친교연합회에서 발라렛의 맥케인 목사가 선교사 후보상으로 지원했다는 소식을 해외 선교위원회에 알려왔다. 새롭게 형성된 장로교 여선교사 연합회의 첫 대표로 맥케이 부부와 맨지스 양, 로버트 맨지스 양의 이모, 포세트 양, 페리 양이 1891년 10월 부산에 도착하였다. 이미 언급한 대로 데이비스 선교사가 서울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그를 서기로 하는 장로교 선교 공의회 결성 계획이 있었다. 공의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의 선교 조직을 하나로 통일하고 개혁적 신앙을 갖는 토착교회를 지향하고 장로교 정치를 행한다. 데이비스의 죽음으로 이 계획은 1893년까지 진행되지 못하였다. 데이비스가 부산에 갈 때 그곳 남쪽에 호주 선교부를 설립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가 그곳에서 사망하자 호주의 빅토리아 교회는 자연적으로 그를 기억하는 도시이자 또 호주 교회의 선교 중심지로 부산을 생각하게 되었다. 미국 장로교회는 호주에서 새 선교사가 도착하기까지 그 공백 기간에 부산에서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의 중요한 항구이자 남쪽의 주요 관문 그리고 일본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자 서양과 극동 지역을 오가는 배가 정기적으로 운항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891년 3월 베어드 목사는 언더우드 목사와 함께 새로운 기지의 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부산에 내려갔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땅을 팔지 않으려고 하므로 서울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6개월 후 베어드 목사는 한국 정부의 미국 공사로부터 외국인 거주지 목적으로
새 필지에 땅을 살 수 있다는 명령서를 가지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다. 1891년 당시 부산에 있던 외국인은 영국 세관원 헌트 가족과 세관 직원들을 돌보기 위하여 한 해 먼저 온 하디 의사였다. 하디 박사는 그가 1898년 감리교 선교회에 가입하기 전까지 독립된 선교사였다. 하디는 부산 사슴섬, 즉 영도의 작은 집에서 살았는데 이 외진 곳은 부산에 외국인이 들어와 세관의 절차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베어드에게 그곳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고 후에 일본인들의 거주지에 집을 확보하였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마련할 때까지 그곳에 거하였다. 이것이 1891년 10월 12일 호주 선교사들이 예고도 없이 부산에 도착하였을 때의 상황이었다. 당시 부산은 한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의 중요성을 가졌음에도 집들은 진흙벽과 밀집 초가가 대부분이었고 군데군데 타일 지붕이 있었다. 12월은 매우 추운 날씨였는데 호주팀이 머무를 수 있었던 곳은 큰 길가에 있던 일본인의 주택이 딸린 외풍이 심한 빈 창고뿐이었다. 맥케이 양은 곧 아프기 시작하였고 3개월 후에 사망하였다. 맥케이 목사 또한 아프기 시작하였다. 성탄절 후 베어드 가족은 이사 갔고 하디 가족은 너그럽게도 맨지스 양과 페리 양을 본인들의 집에 함께 머물게 하였다. 부산에서의 미국 장로교회 선교. 두 번째 미국인 휴 브라운 박사 가족의 부산 정착은 1891년 12월에 있었다. 브라운 박사는 결핵에 감염되었고 2년 후에 사직하였다. 어바인 박사가 그 뒤를 이어 1911년 사직하였지만 그는 부산에 남아 개인적인 의술 활동을 수년 동안 계속하였다. 밀스 박사, 비거 박사, 그리고 다른 이들도 짧은 기간 동안 의술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그 미국인들은 부산 영도 그리고 초량의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였다. 베어드 박사는 동시에 경상남북도와 전라 지역을 광범위하게 다녔다. 그는 거점을 마련할 최적의 장소로 대구를 생각하고 1895년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첫 번째 기독교인 단체가 조직된 곳은 김해로 그곳에는 미국인들이 얼마 동안 선교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었다. 1891년부터 1914년까지 23년 동안 미국인들이 경상남도 지역에서 일하였고 21명의 선교 회원들이 부산에 파송을 받아 잠깐씩 짧은 기간 섬겼다. 선교사들이 자주 바뀐 주된 원인은 병이나 사망 아니면 사표를 내기 때문이었고 또 한 가지의 원인은 대구에 선교부를 개원하였기 때문이었다. 복음 전도와 의료 사업과 더불어 청소년 교육도 시작하였고 남녀를 위하여 성경 공부반도 개강하였다.